MBC 와이파이 송한용 기자입니다. 5월 30일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9대 국회 개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선진 정치를 펼치는 국회,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대 국회에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평론가 유영화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촌철살인 비유의 달인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외부 손님 두 분 모셨는데요. 이번에 3선 국회의원 되셨죠?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국회에 진출한 서영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예, 먼저 서영교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중랑갑에 출마하셨는데 4파전이 벌어졌죠.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정 후보, 그리고 유정연 의원, 이분은 현역 의원이었죠. 이렇게 4파전을 벌여서 이기셨는데 선거 과정에서 많이 힘드셨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3선의 노동부 장관 한 분, 김정 후보도 의원이에요. 그렇죠. 현역 비례대표. 의원, 예, 그리고 유정연 의원도 현역 의원 2명. 그리고 이제 한 7번 정도 출마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정통부 소속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5파전이었습니다. 5파전이었는데 사실 투표 전날까지 제가 당선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당선될 수 있는데 한 200표, 300표 차 아깝게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만큼 상대 후보나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투표하고 개표를 해보니까 제가 출구조사에서는 약 20%, 실제로 17.8% 2등보다 그렇게 앞섰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앞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저 스스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당선된 이유는 변화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바라고 변화를 바라고 그리고 또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깔끔하게 살림살이를 잘하지 않을까, 나라 살림 이런 거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41년째 살고 있는 토박이에다가 지역운동을 거기서만 10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 이런 여러 가지 기반이 사람들에게 기대도 줬고 또 제가 진짜 열심히 신나게 뛰었는데요. 예. 정말 축제하듯이 재밌게 저희가 4대가 살아요. 그래서 저희 직계가족만 한 4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원으로 하면 여기 따라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열심히 뛰었는데 사람들이 새롭고 지역 사람이고 그래서 표를 줬는데 많이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트위터에 있는 프로필을 보니까요. 네.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네.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유세 본부장, 그다음에 네. 이화여대 이제 초학생 회장 출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네.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어떤 그 포부 말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경력이 있었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어떤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제 경력이 지금 보신 것처럼 화려하잖아요. 굉장히 화려하시죠. 네, 중랑구 네. 면목동이라는 데가 저희 기반인데 네. 거기에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화려한 경력에다가 이제 이름 들으면 좀 웃기실 수 있는데 중곡초등학교, 네. 면목여중, 해원여고라고 하는 학교는 그 지역구에 지역구에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예, 원래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어갖고요. 제가 이제 당선된 이유는 해원여고 때문에 됐다. 이럴 정도로, 예, 그럴 정도로 지역 기반도 아주 탄탄했었고, 그래서 이제 소감이라고 하면, 정치가 선거운동에 뛰어드는데 되게 어렵고 무서울 줄 알았어요. 근데 뛰었더니 국민은 편안한 사람에게 표를 주고 열심히 뛰는 사람에게 주는구나. 네. 이런 걸 느껴서 주민들하고 잘 어우러지면서 가다 보면 즐겁고 재밌는 축제판에 이렇게 선거운동이 가능하구나. 네. 이런 걸 새삼 느꼈고요. 그래서 김남훈 선생님 또 출마하지 마시고요. 네, 서영교 의원님 굉장히 네. 넉넉하시죠. 네. 이게 아마 유권자들도 편안함을 느끼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제가 이제 좀 더 이뻤으면 안 됐을 거란 얘기도 많고.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분이 국회의원에 나왔구나 이런 경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병헌 의원도 마찬가지시고. 춘추관장이 참여정부 말기였죠.
어떻게 되죠? 네, 남북 정상회담 있을 때요. 아, 2007년. 2007년.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들어갔죠. 5년 중에 1년 남기고 당시 들어갔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금 모신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뭐 대선도 있고 민주당도 물론 지금 전당대회입니다만은 뭐 당선 두 분은 되셨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수도권에서 패배한 거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었고. 자, 이런 정치 상황을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초선 의원으로서 감회도 있으실 테고. 예. 아,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 네. 물어보신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좀 잘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요즘 지역에서는 저희는 플랜카드가 붙으면요, 꽃이 진 뒤에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비판에 앞장서기도 하고 시민사회단체도 그랬었는데, 지나고 나니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훨씬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덕으로 사실 저희가 정치 뛰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덕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이었어요? 마음을 확 열어주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그 원칙과 소신, 그거를 지역에서 아니면 정치에서 잘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잘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병헌 의원님 모셔서 이 마이크를 안 드리니까 계속 서영교 의원님하고만 얘기하니까 조금 좀 그렇습니다. 전병헌 의원님 3선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그 19대 국회 이제 개원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3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각오 같은 게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번에 이제 지난 18대 어려운 선거를 거치고 19대 이제 당선을 하다 보니까 19대에서는 정말 이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문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프레임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그런 격려와 채찍의 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대, 18대 초선 재선 국회의원 시절에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다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커다란 그런 프레임의 그 정치, 또 그 거대 좀 더 나은 프레임의 의제를 좀 선도하고 우리의 정치 문화와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를 이끄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죠. 서울에서 3선 쉽지 않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3선을 하시는지 그 비법, 이걸 서영교 의원한테 좀 전수해 주시죠. 알려주십시오, 예, 스님. 지금 그 서영교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하여튼 뭐 열심히 그 노력을 했고요. 늘 그 한순간 한순간마다 지역구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지역구민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사실을 가급적이면은 늘 머리에 담고 의정활동을 하고자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찌됐든 이번에는 뭐 또 상당히 아무래도 지난번 18대 때는 이른바 어려웠죠. 묻지마 투표로 해가지고 뉴타운 놀이. 48개 서울의 그 48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7명만 됐고, 또 그 중에서도 제가 한겨레 21 기사를 보고서 알았습니다만 25개 구청 가운데 아파트화되어 있는 상위 10개 구청의 22개 선거구에서 모두가 다 한나라당에 당선됐는데, 새누리당에 당선됐는데 유일하게 당선된 민주당 의원이 저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18대 국회의원 내내 내가 민주당의 최전방의 그런 그 역할과 최전방에 위치해 있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그 위기감을 가지고 경각심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왔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전병헌 의원님 홍보위원장 하셨죠. 과거에. 홍보기획위원장인가요? 그때 당직의 이름이 좀 다르긴 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전략기획위원장을 주로 했고요. 예, 예. 홍보 관련 그 위원장은 제가 이제 잠깐 원외 하셨던 때 건데. 그러니까 원외 때 주로 하셨군요. 했죠. 예. 아무튼 예, 홍보위원장을 하시면 3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아주 중요하죠. 예, 남은 네. 시점 이어주실까요? 근데 아까 그 위기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위기감 때문에 이제 일을 열심히 하셔서인지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셨던 분이시죠. 전병헌 국회의원. 작년 주간 경향이 선정한 18대 국회의원 중 최우수 의정활동 의원에 뽑히시기도 하셨고요.
299명 중 최우수 의원 7명 안에 드셨는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17대 국회 때부터 시민단체가 수상하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매년 선정되셨고 작년에는 무려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비롯해서 8개 상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분들은 한 개도 받기 힘든데 이렇게 싹쓸이를 하시는데 혹시 그 주최 측이라든가 기자분들에게 좀 넉넉하게 뭔가 이렇게 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입금이라든가 계좌 이체 아니면 뭐 1억 원 피부과라든가. 제가 그 촌철살인의 달인이 우리 김남은 선생께서 천철살인 비유의 달인. 네? 촌철살인 그 비유의 달인 김남은 선생께서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오늘 이 프로그램 그 참석이 아주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그렇기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남은 녹화 시간 동안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18대 국회에서 이 7명의 서울의 당선자 가운데서 6개 지역은 늘 민주당이 당선된 지역이었지만 저희 지역은 늘 새누리당이 당선된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아파트화되어 있는 지역의 유일한 당선자였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게 전쟁으로 얘기하면 최전방의 그 척후병 역할 내지는 경계병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 의제를 크게 이제 국회라는 본래의 기능인 그 정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행정부에 대한. 그렇죠. 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이라든지 특히 제가 2008년도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영포 정권 내지는 영포 라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서 썼을 정도로 그리고 또 국정농단에 대해서 영포 라인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공개하고 비판을 해서 뭐 일부 당사자들로부터 또 이렇게 그 피소까지 당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실생활에 매우 필요한 의제들을 좀 이렇게 제가 먼저 포착을 하고 선점을 해서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또 언론에게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좀 상대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3선이 됐든 4선이 됐든 아니면 초선이 됐든 국민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이 그 바라는 문제들을 우리가 열심히 그 반영을 하고 노력하는 그 자세는 뭐 초선이나 다선이나 매 한 가지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제 중견 정치인으로서 3선 되셨으니까 여러 가지에 생각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한국 정치를 끌어나가는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통합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요점만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는 민주통합당이 좀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동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그 의견들이 보다 좀 생동감 있게 분출되는 그런 민주적인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고요. 어떤 이른바 지금 뭐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나 이번 전당대회에서나 일종의 그 큰 선들끼리의 담합적인 구조 이런 것들은 그 국민들이 민주당의 그 어떤 예상을 이렇게 쉽게 전망할 수 있고 예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동성을 매우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자산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는 역동성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뭐 총선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로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생활 국민들의 실생활에 연결되어 있는 정책들을 잘 국민들에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이따가 마무리 부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19대 국회에 바란다. 이게 주제입니다. 다시 좀 국회 얘기로 돌아오죠. 이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대 국회가 뭐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17대도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고 그랬고 16대 때도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국회에 대한 평가는 좀 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18대 국회 성적표를 김남훈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18대 국회는 총선에서 한나라당 153석, 친박연대 14석, 그러니까 여권이 167석이었고요. 야권은 통합민주당 83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합쳐서 91석이었습니다. 힘의 불균형이 컸던 그런 국회였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화 타협을 통한 그 국회 운영이 되지 않았고요. 예산안은 4년 내내 단독 처리됐고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처리된 의안이 무려 97건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17대 국회 29건, 16대 국회 5건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었고요. 날치기 처리도 이어졌고 그래서 몸싸움에 해머와 최루탄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18대 국회의원들의 그 자세도 문제였는데요.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대정부 질문 재송률이 30%가 안 됐죠. 국회의원 의안 투표율은 70% 미만이었고 공약 완료율은 35%였습니다. 또한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현직 국회의장 낙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불만율이 이렇게 높았던 그 국회였었고 일반적이었던 시민 감정 또는 기업의 어떤 그런 불만율, 불량률로 치자면 그야말로 반품 및 교환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정도로 이제 최악의 어떤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병훈 의원님 18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엉망이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지금 우리 김남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위 말해서 18대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153석, 친박연대가 14석해서 167석이 여당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선진자유당이 자유선진당이 18석이고 또 친박계 무소속이 17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상 한나라당과 동일한 색깔의 그런 그 의원들의 총 그 구조를 살펴보면 205석이 바로 여권이었다. 그래서 3분의 2가 훨씬 넘는 그런 그 대거대 여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이제 83석에서 출발해서 뭐 재보궐선거에서 몇 석을 더해서 이제 87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절대적인 열세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힘의 균형이 깨지면은 전쟁이 쉽게 나지 않습니까? 강대국과 아주 절대적인 약소국이 있으면 강대국이 쉽게 얕잡아보고 침공을 하고 침략을 해서 전쟁이 나고 또 약소국은 그대로 당할 수가 없으니까 항거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그대로 18대 국회에도 적용이 됐다. 그래서 18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라는 그런 그 오명의 뒤에는 18대 국회가 최악의 의석 여야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과도 통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초선 출신의 그 아주 정치 경험이 적은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은 통치를 하는 것이고 이 정치와 통치라는 것은 사회적 의견 어떤 각기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잘 조정하는 능력이 바로 정치고 통치인데 그러한 것들 자체를 갖다가 사실상 매우 나쁜 것으로 또 혐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급한 것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고 여의도와 거리를 멀리 두겠다라는 것이 마치 그것이 본인이 초연하고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깨끗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통치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일방 독주형 그런 국정이 지속이 되었고 또 한나라당도 이에 부하 내동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 독주에 가속 페달을 밟아주고 전위대 역할을 해버리는 그런 일방 독주형 국회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야당으로서 그냥 방관할 수만 없고 최소한의 견제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바리케이트를 조금은 쳤는데 그 바리케이트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파이어룸이 났고 그런 그 파이어룸을 폭력 국회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혐오해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 18대 국회의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우 저로서는 아쉽고도 아쉬운 그런 국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병헌 의원님 설명하신 것 중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한 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두 번. 그랬군요. 예, 92년에 비례대표 한 번 하셨고요. 96년에 종로에서 지역구 의원 하다가 2년 만에 2년 만에 이제 했죠. 며칠 그만뒀죠. 그러니까 재선 의원 경험이 있으신데 국회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례대표 의원을 하시는 것은 이제 그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과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죠. 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늘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지역의 여러 이해의 어떤 엇갈림과 또 유권자들을 민원과 의식하죠. 또 유권자들에 대한 생각과 고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게 되는데 비례대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장기와 직능의 어떤 그 대표성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비례대표 의원들 이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비례대표는 그런 점을 특장화해서 국회의 상대적인 전문성과 지역 직능적 그 전문성을 좀 대표하고자 하는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험이 사실은 진정한 정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종로에서 이제 하시다가 선거법 문제로 중도에서 이제 탈락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치에 대한 거리감이 심리적으로 더 많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여야 간의 대화와 소통 이런 것들 더욱더 부재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한나라당은 대화와 소통보다는 일방 처리와 단독 강행 처리로 18대 국회를 점철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서영교 의원님은 밖에 계셨는데요. 밖에 계셨으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8대 국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 주부님을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역운동할 때 주부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가르치던 학생이에요. 선생님 하고 다가와서 저한테 하는 말, 선생님 그때는 남편이 많이 벌지 않았는데요. 애들 둘 키우면서 저는 선생님 쫓아서 공부도 하러 다니고 그리고 집에서 꽃꽂이도 배우고 어떻든 이렇게 살았는데요. 지금은 애들도 커서 돈도 버는데 제가 나가서 또 돈을 벌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이게 왜 이렇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 그렇거든요. 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됨과 동시에 부자 감세하면서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서 5년 동안 90조를 인하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여러분에게 작은 세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그 세금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힘든 거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부자 감세부터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부터 하겠다. 기업 법인세 인하부터 제대로 돌려놓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명박 대통령 되고 18대 국회가 사실은 거대 야소가 되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자 중심, 기업 중심, 가진 자 중심, 4대강 예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실현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우리는 소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날치기 당하는 예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국민은 사실 우리 여기 전병헌 의원님 얘기하시듯이 너무나 내용도 제대로 이야기하지만 언론이 막혀 있어서 그랬는지 잘 몰라요. 선생님 왜 그렇죠? 전 나가서 일하는데 또 힘들어요. 살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다수예요. 예. 국회는 국회대로 돌아가는데 되게 어려운 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든 국민이 저희 야당이 좀 잘 못해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일정 의석수를 주셨거든요. 거기 야권이 다 합치면 150석 가까이 되니 제대로 정부를 견제하고 새누리당 견제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입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거대 여당에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빚어졌다. 예. 전병헌 의원님 얘기하신 거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논리시네요. 네. 용화 씨, 18대 국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좀 해주시죠. 어떤 일들을 처리했습니까? 그 18대 국회 개원부터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다음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터지면서 개원이 이제 몇 달 있다 가을이나 돼서 아마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리에 나가고 촛불 집회에 합류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전병훈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워낙 많은 의석수를 한나라당에서 갖고 권력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대립들, 어떤 18대 국회를 요약한다면 갈등과 대립의 국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 본의 아니게 여기 뭐 현역 의원 두 분도 계시지만은 본의 아니게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싸우는 모습들이 계속 TV 화면에 노출되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싸움만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힘과 물리력에 의한 국회다. 그래서 실제로 다수당이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들을 많이 통과시켰죠. 문방위 간사하셨지만 미디어법 날치기라든가 또 예산안 부분도 연거푸 4번 다 날치기가 됐죠. 그런 사례가 거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4대강 관련 법이라든가 그리고 뒤로 또 돌아갔죠. 부자 감세 문제로 돌아갔고.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물리력과 힘, 또 갈등과 대립에 의한 국회면서 민생 현안들은 사실상 뒷전으로 팽개쳐진 국회가 아니었느냐 이런 사실상 비판도 나왔는데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아까도 이제 힘의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 뭐 17대 이전에 비해 18대 비해서는 뭐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역시나 과반을 이제 빼앗긴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또 이제 거대 여당이 이제 날치기나 이런 형태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이제 다수당이 아닌 상태에서의 그 야당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막을 수가 있을지 결국은 또 이제 국회를 점거를 하고 이제 몸싸움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 의원님께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난번 그 18대 국회는 205석 대 사실상 83석 네. 이런 그 3대 1도 넘는 제가 격투기 해설자 했거든요. 네, 네. 1대 3이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없어서. 그래 이제 이러한 이제 구조가 되다 보니까 한나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대로 자기들에게 이렇게 국민들이 3분의 2가 넘는 절대 의석을 주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자기네들이 그 아무것도 못하면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면은 무능한 정당, 무능한 의원으로 찍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 독선적이고 네. 독주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방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또 견제와 그 방어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빚어진 것이죠. 이것을 폭력이다. 또 이 소위 민생은 뒷전해주고 맨날 정쟁만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일부 또 언론에서 매도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정말 절대 악법들을 막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참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다 큰 성인들이고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왜 뭐가 좋아서 이 텔레비가 비추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느냐. 그 원인을 국민들이 좀 잘 들여다보고 누가 그것이 싸움이 됐던 논쟁이 됐던 어떤 쪽의 그 논쟁이나 어떤 쪽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를 갖다 잘 판단해주면 그런 싸움이 좀 덜할 것이다 라는 그런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18대 국회를 거쳐서 19대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150대 한 14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숫자가 한 20석 차이로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누리당도 이렇게 18대처럼 일방적인 독주로 물리력을 동원한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도부 그리고 새누리당을 운영하는 대표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야당을 존중을 하고 소수당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귀 기울여서 그것을 자신들의 국회 운영에 반영해 주느냐 여부가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물리력 충돌이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대가 되겠죠. 물론 18대 국회가 상당히 여당의 독주에 의한 그런 힘과 물리력과 갈등과 대립을 불렀던 국회다. 그런 것은 뭐 이론의 얘기는 없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각에서 상당히 무기력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 무기력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의석수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이 물리력으로 통과될 때 거기에 대한 싸움의 방향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야당으로서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비춰주지 못하면서 끝내는 나중에는 선거 때 반사이익에 안주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뭐 네. 저도 일을 다했느냐, 또 최선을 다해서 막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18대 그 의원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이제 문방위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언론 악법을 막는 데 있어서 제가 문방위 간사로서 최저 전방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막아내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해야 되겠다라고 밀어붙이면 그것을 저희들이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까지 지연을 시키고 어떠한 모습과 그 내용으로 이게 지나가느냐라는 문제인데 뭐 지난번 이 언론악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1년간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나 언론노조 함께 힘을 합쳐서 버팅기면서 이제 막아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문방위에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아내서 직권상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날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많은 국민적 저항이나 언론노조의 저항이 현장에서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그 하자가 있게 처리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아주 최초로 헌재에 제소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인 물증들을 제시를 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상당한 하자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국회 자체에서 해결해라. 뭐 이런 정도의 그 많이 어찌됐든 진전된 그런 판결을 이뤄낸 점이 있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2009년도에 그런 것들이 투쟁이 누적이 되어서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너희들이 그러면 민주당이 얼마만큼 정말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했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지만 너희들은 무기력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기력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항변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님한테도 여쭤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야당의 전략 부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숫자가 너무나 부족한 건 아까 충분히 설명하시고 얘기처럼 정말 힘든데 그 속에서 실제로 이제 전명환 의원님 같은 게 최고의 의원이란 평가를 시민단체에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알려지듯이 제가 보기에는 우선 야당이 전략을 가지고 가더라도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은 숫자인데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걸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실제로 밖에서 볼 때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했겠지만 답답하고 국민이 더 먼저 움직이고 국민이 다수가 광화문을 차지할 때야 우리 야당 의원들이 가서 비집고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야당 의원들이 좀 더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 촛불 집회 때도 그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서 함께 하게 됐는데 지금은 좀 더 빨리 많이 움직이자. 그리고 좀 더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자. 이런 게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민주당이 실제로는 언론에 통합진보당 사건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언론을 주도하고 당시에 만약에 미디어법을 한나라에서 날치기 처리할 때 국회 현역 의원이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통과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우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언론 노조의 노조위원장들이 단식에 들어가요. 전부 다 단식에 들어가는데 단식에 들어가는 걸 또 모른다는 말이죠. 언론 노조가 벌써 100일이 넘고 총파업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데 그것도 또 모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싸움의 전략이 부재했을까 아니면 싸움을 덜 했을까 약하게 했을까 아니거든요. 사실 언론인들은 가질 만큼 가지없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고 여의도 광장에 가면 전부 다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전략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약간 어떻든 이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재철을 퇴임시키기 위해서 MBC 사장이요. MBC 사장 김재철을 퇴임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싸우지만 뒤로 작업을 좀 했는데 김재철이 퇴임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오늘 들어온 이야기는 김재철이 죽어도 사퇴 못하겠다라고 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면전이다 하고 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제대로 알려나가는 거. 국민들의 힘이 실어지면은 이명박과 다수당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실어지게 하는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고 싸움이 필요한데 우선은 헌신적으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그 이제 쪽수의 불리함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스파르탄 그 300명의 용사들이 이제 100만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낼 네. 수 있었던 거는 크세르크세크 계곡이라는 좁고 네. 긴 회랑 같은 곳을 전략적으로 점거를 했기 때문에 네.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성이면서도 전투력 있고 또 전략적인 지점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꼭 숫자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라는 게 또 네. 꼭 전쟁은 아니니까요. 네. 그 여당하고 계곡이 그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19일을 앞둔 대선이 그 계곡이 되지 않을까. 예. 그 준비를 잘해서 대선에서 반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국회에서 같습니다. 또 법을 만드는 게 타협해서 이해관계를 네. 조정해서 여야가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전쟁 개념으로 그렇죠. 하시는 거는 싸우다 그런 죽으라는 것 얘기는 같지는 아니고요. 않고 다만 네. 이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좀 어려운 문제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좀 뭐 간단한 궁금증 한두 개 좀 더 짚어볼까요?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건수가 12,219건인데 가결된 것은 한 1,600건밖에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낮은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병헌 의원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성완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의 건수는 이제 원안이 그대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은 비슷한 그런 그 내용들의 그 법안들을 다 함께 모아서 또는 같은 같은 명칭의 그 법안에 각각의 다른 그 내용들의 그 어떤 법안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의가 됐으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상임위원회 수정 그 대안으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처리가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따져 보면은 12,000여 건 중에서 한 6,300건 정도가 처리가 된 것이죠. 절반 이상은 처리가 됐다. 1,600건이 처리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비교적 좀 많이 처리가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정부 입법 같은 경우에 이게 약 한 지금 정부 입법이 한 1,693건이 이렇게 발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처리된 것이 정부 입법 한 40% 정도가 정부 발의 입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 5.16 쿠데타 시절에 5.16 쿠데타로 이제 이 4.25 의회가 중단됐던 그 시절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낮은 그 정부 입법 발의 법안의 처리 비율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이제까지 정부가 입법을 발의를 하면은 다 법안을 해줬죠. 발의하면 그냥 국회가 사실상 거의 다 해줬기 때문에 그게 거수기라고 국회가 국회의원이 거수기냐 통법부냐 예. 이런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이 40%라는 것은 역대 국회 중에서 최저의 그 처리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회의 견제 기능도 우리가 비교적 적은 의석 가지고 잘했다라는 그런 지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하고요. 가결된 게 많다 적다만으로 이제 국회가 제대로 평가할 일은 아니죠. 아니다라고 그리고 말씀하셨죠. 의원이 이제 발의한 그 법안 같은 경우는 50%가 훨씬 넘는 그런 그 처리를 했고 이 정부 입법 그 발의 같은 경우는 40% 수준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국회가 견제를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또 처리한 법안들도 많다. 다만 18대 국회가 일을 안 하고 그냥 민생은 뒷전이고 민생 법률은 그냥 방치한 채 맨날 싸움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이른바 이제 불가역적 성격을 가진 그 법안들을 얘기하는 거죠. 몇 가지. 불가역적 법안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한 번 법이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면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학 비리를 잡기 위한 학원법을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좀 과도하다. 그랬을 경우에 일부 그 여야가 바뀐 뒤에 일부 약간 수정도 할 수 있고
교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들이 대다수지만 한 번 진행이 되면 되돌릴 수 없는 법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언론사를 한번 허가를 내주거나 인가를 내준 뒤에는 취소가 안 되죠. 취소를 하거나 폐기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4대강 같은 경우도 4대강으로 해서 이 환경을 한번 그런 파괴를 한 다음에는 그것을 원상복귀하는 데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되돌릴 수가 없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미 FTA 비준안 처리도 사실상 불가역적 성격의 그 범주에 넣을 수 있겠죠.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한미 FTA가 이명박 정부 노무현 그러니까 2007년산 노무현표 그 FTA와 한미 FTA와 2011년 이명박표 재협상한 한미 FTA는 우리의 국익의 균형이 매우 어긋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준해서 우리도 재협상을 해서 다시 한번 양국의 국익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제재 협상을 요구를 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우리가 소수당 입장에서는 아마 지난한 그런 그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협상 요구까지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폐기 요구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손해를 많이 보셨죠. 그렇죠. 예. 18대 국회에 대해서 김남문 씨가 뭐 또 불만이 하나 더 있다고. 예. 그 2010년에 통과된 그 헌정의 지원법인데요.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내면 65세 이후 매달 120만 원 이제 종신연금을 받게 된다는 법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 법 감정으로 보자면 국회의원에 대한 감정으로 보자면은 이미 이제 현역 의원일 때 200여 개 가까운 그 특혜 어떤 권리를 이제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둔 뒤에도 이제 이렇게 120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신데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유영환 씨 혹시 설명을 유영환 씨.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건 당사자가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그럴까요? 때문에 예. 정치인이 아닌 분이 설명할 것 같은데. 정치인 설명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럼 먼저 정치인이 헌정에서 하는 거죠. 헌정에서. 정치인이 먼저 설명을 하시고 이제 제가 보충 설명드리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이기적인 그 제도이고 법안에 통과다. 이런 거 하실 때는 여야 합의가 잘 되더라고요. 잘 되죠. 세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그 은퇴 후 연금 지원 갈 때는 뭐 그냥 이건 헌정에서 주는 거죠,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이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국민연금 제도가 확대가 돼서 전 국민들이 지금 이제 고령화, 노령화 사회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안전장치와 국가와 사회적 보장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현재 아까 지금 우리 김남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에 비교할 때 매우 특혜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나 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렴 결백하게 국회의원직을 하고 물러난 뒤에 생계가 막막하다든지 적어도 국민의 대표 기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생존조차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정신에 깔려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연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그 기금에 기여를 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국회의원 하면은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뭐 거의 재벌도 있고 준재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재산이나 평상시에 그 소득 수준을 좀 봐서 차등적으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찌됐든 그런 문제는 좀 최소한 다시 재논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과거에 서영교 의원님한테 여쭤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고치는데 기여를 좀 하십사 당부만 드리고요.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연로하신 정치인이 부부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아주 궁핍하게 사는 장면이
언론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헌정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제도가 시작이 됐고요. 다만 이제 전병헌 의원 설명하셨듯이 모든 의원들한테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19대 국회에서는 그 소득에 따라 또 재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현재까지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가 모아져 있는 뭐 그런 정도 상태인 것 소득이 같습니다. 없는 소득이 없는 그런, 그렇죠. 그런 국민의 대표를 한 사람이 예. 또 궁핍해서 뭐 굶어 죽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체면은 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소득이 있는 분이 가져가는 건 좀 국민들 눈높이에 그렇습니다. 안 맞는 안 맞는 거죠.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 18대 국회 마지막에 그 몸싸움 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법 때문에 19대 국회가 어떻게 좀 달라질지 그것도 좀 관심입니다. 이제 그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고요. 또 의안 신속 처리 제도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건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으신 전병헌 의원이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뭐 이제 필리버스터를 도입을 해서 본회의에서 무제한 그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그 뭐 5분의 3의 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근거도 마련이 됐고요. 또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뭐 이 법안이 한정없이 이렇게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일정 기간 지나면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이제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표결에 붙일 수가 있고, 그러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제 제도를 이용해서 또 본회의에서 표결을 최대한 늦추는 그런 이제 행위를 인정을 하는데, 또 그것도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법적 장치가 생겼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그 날치기와 그 물리적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은 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든 말든 아니면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든 말든 체제와 작구가 어떻게 됐든 말든 국회의장이 이거 내가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붙이겠다 하면은 국회의장이 표결에 붙여버리고, 그럼 아무런 토론도 없이 그냥 날치기로 뭐 다수당의 힘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그 맹점이 있었는데, 그 직권상정을 아주 제한해서 사실상 일반 안건이나 일반 정치적인 안건 가지고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았다는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다수당이 그 다수당의 그 표결로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다수결 제도라는 것은 근본적인 정신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근데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수당이 과연 이와 같은 제도를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인 일방 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어떤 그 마인드나 컨센서스가 얼마만큼 좀 그 생성이 되느냐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의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요. 우리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만 속도감 있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초선이 149명인데요. 역대 국회가 항상 투선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먼저 유영원 씨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초선 의원이 항상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이게 바람직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뭔가 잘못된 거죠. 뭐 삼선 의원도 계시지만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정치활동 잘하면은 그리고 항상 그 새로운 변화, 새로운 흐름에 정치인들이 앞서 나가고 리드해 나간다면은 뭐 낙선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나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정치 불신을 가져오고, 또 의정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지역구에서 유권자들 쳐다보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나이 먹고 올드한 정치인들은 퇴물이다,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박혀 있었고,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물리력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면서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초선 의원들한테
그런 거는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제 초선 의원들도 들어가서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좀 하여튼 좀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어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데 1년이 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서영교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초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특히 여성 의원이신데 지금 여성 의원이 47명이 당선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요? 19대 국회?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바꿔야 된다. 기존의 사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만들어 놓으니까 코빼기도 볼 수 없다. 당신은 그러지 않을 거지? 라고 하면서 기대를 거는데요. 당연히 전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병헌 의원님 뵈면서 우리 지역은 유정현 의원, 김지영 의원 다 초선이었거든요. 다 바꿔야 된대요. 그리고 제가 거의 뭐 다자구도에서 2등과 표차가 서울에서 1등이 될 만큼 그런 표차를 얻었는데요. 제가 전병헌 의원님께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고 그러면 저렇게 삼선이 됐을까. 나는 과연 다음에 바꾸자는 대상에 금방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 대한 불신, TV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싸움 뭐 이런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생각 외로 제가 그래서 이제 전병헌 의원님은 어떻게 해서 삼선 의원이 됐을까 좀 물어봤어요. 여러 군데다가. 그랬더니 10명이 모이는 곳 5명이 모여도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달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국회가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핑계가 되는데 전병헌 의원님은 여의도하고 동작이 너무 가까워서 변명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정말 간다는 거죠. 국민은 큰 걸 안 바래요. 그 자주 얼굴 보여주는 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법으로 만들었으면 그걸 만들었다고 보고해 주는 거.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은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고 주는데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하셨던 거죠. 며칠이 지나고 나면 여의도에서만 산다든지 자기네 중심으로 산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초선이 많이 된 거는 어떻든 답답한 국민에게는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초선들이 그래도 3선, 재선 이런 의원들은 국회에서 익숙하고 노련미가 있거든요. 그런 걸 빨리 배우고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훨씬 더 국회가 국민이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초선들이 들어간 바람은 바로 그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성 의원들이 들어가서 좋은 건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딸아이가 대학생이에요.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은 등록금 너무 비싸가지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여성 국회의원들이 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거는 학생의 부담도 줄이지만 엄마의 부담,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데 감성적인, 가장 감성적인 법안이거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은 실제로 아이들을 낳으면 시설에 맡기면 돈을 주는 건데요. 보통 엄마들은 시설에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부모님한테 맡기고 싶어 해요. 그러면 자기 부모님한테 맡길 경우엔 비용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성인 의원들이 찾아낸 거죠. 찾아내서 그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이런 것 자체가 여성 의원들이 들어가서 국민이 가장 답답한 걸 법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국회가 국민과 동떨어진 곳이 아닌 것을 만드는데 여성들이 역할을 하고, 또 그런 거 있습니다. 남성 국회의원들은 가장이에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일만 하다가 돈을 못 버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자꾸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들은 그것으로부터 좀 해방돼 있어요. 좀 부패할 가능성이 적죠? 네, 훨씬 적죠. 저희도 남편이 이제 벌어서 이렇게 정치 자금을 대준다고 하는데 훨씬 적기 때문에 부패한 정치로부터도 자유롭고. 안 다니세요? 비싼데. 제발 좀 다니라 그러면 굉장히 피부가 아주. 남편이 벌어서 정치자금 대주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그건? 네,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밝고 이렇게 국민께 다가가는 그런 정치 국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잘 하셔서 여성들의 국회 진출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은 당선이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데 이제 서영교 의원님처럼 새로 당선된 분들이 잘 하시면 지역구에서도 이제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들을 많이 찍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지금 언론사 파업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과연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데 이 부분은 김남훈 씨가 좀 질문을 네,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문제가 이제 부각됐던 게 이제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과 이제 조중동 종편의 편파 보도였다는 그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영교 의원께서는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 특위위원이신데 실제 제가 트위터로 보니까 그 MBC 파업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일주일 동안 10개 정도의 트윗이 올라왔는데 그중 4건이 언론 파업 관련 트윗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이제 방송을 한 12년 가까이 하면서 MBC 갈 때마다 5층, 10층에 지금 철망이 쳐져 있거든요. 네, 네. 10층에는 사장실, 5층에는 이제 보도본부가 있는데 네. 사실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특위에서는 개원하자마자 그 국정조사와 청문회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제도 개선으로 들어가서 그 공정 언론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안이고요. 네. 그리고 언론 특위가 만들어진 것처럼 최전선에서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사 자체 내에서 김재철 사장이라든지 그리고 자체 내 그 KBS 사장들 전부 다 그 횡령, 배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고소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또 검찰도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문제점까지 낱낱이 들어가고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게 저희들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언론 브리핑 현장을 찾아가는 일들이라서 현장도 찾아가고 매일 언론 브리핑을 릴레이를 통해서 하고 지금 하고 계시죠? 네네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대한민국 검찰, 그다음에 네. 대통령의 최측근, 네. 그다음에 방송사 핵심 간부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사람들과 이제 싸우셔야 되는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싸워야죠. 원래 서영교 네. 의원님이 잘 싸우세요. 싸워볼래요. 제대로 찍히실 텐데 그러다가. 국민이 옆에서 예, 도와주시고 전병훈 의원님 보충 설명 예, 좀 해주시죠. 이제 언론 문제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지금 유사일에 사실상 최초로 방송 3사가 동시 파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연합뉴스하고 구미일보까지 언론 5사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국민들이 대다수가 몰라요.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네. 더 큰 심각한 문제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처리를 하든지 무슨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의석이 20석 가까이 많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처리를 뭐 한다든지 국회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 언론 청문회를 그 원구성 협상에 매우 중대한 최전방의 전제 조건으로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국회가 만약에 제 시간에 열리지도 않고 있고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최대 이슈가 이 소위 말해서 언론 장악과 언론의 문제이고 이것을 밝히기 위한 언론 청문회 때문에 이 문제가 대치 전선이 오래 간다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 언론 장악의 현실과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언론인들의 목소리를 그나마 전달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소수 야당인 우리 민주당이 나름대로 올바른 목소리와 올바른 방향을 국회 내에서 관철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지 않고서는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기 없어요.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격려를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는 반드시 언론 청문회를 최전방의 전제 조건으로 달아야 되고 그것을 관철하는 걸 통해서 언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화 작업을 통해서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예,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두 분 상임위는 어디를 하시죠? 전병훈 의원님 상임위 어디 선택하십니까 이번?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관련 뭐 상임위에서 직영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언론의 상태가 거의 언론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됐고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뭐 거의 8년간 이 문제를 다뤄온 입장이어서
그 어떤 이 과거와 현재 또 미래 간의 연속성을 가진 제가 민주당의 거의 유일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방위에 가서 이 언론 문제를 우선 최소한으로 정상화시키는데 미력이나 아마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문방위가 문화체육 관광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네. 무려 10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예, 좋은 활약 기대하겠고요. 서영교 의원님 상임위 어디 선택하십니까? 저는 교육과학위원회를 선택하려고 하고 네, 있고요. 교육위원회. 이제 경쟁률이 너무 세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 학부모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진짜 교육이 살아야 세상이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살리는데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과학위원회를 생각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언론 문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병헌 의원님처럼 제가 필요하다면 문방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두 분이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지만 민주통합당 중요한 당직자이시고 국회의원이신데, 자,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병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의석수는 작았지만 총 득표수에는 약 10만 표 정도 조금 앞섰죠. 그런 것이 국민의 절묘한 경고와 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격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민주당의 컨텐츠와 새로운 지도력과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좀 다가와 봐라 라는 그런 시험지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시험지, 즉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비전과 구체적인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인 전망 이런 것들을 잘 꾸려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다면 저희들이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중에 누구 지지하세요? 그런 질문을 하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몸쪽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어쨌든 박근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러분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실 텐데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압도적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고요. 새누리당 찍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부패한 줄 몰랐다고 한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는 박근혜 대표가 압도적인데 현장의 느낌은 그렇지 않다. 박근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표가 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대안이 될 만큼 능력이 있는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19대 총선 되고 국회에서 저희가 훨씬 더 언론 정상화부터 멋진 모습,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번에 그 전당대회도 그렇고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지금 이제 저보고 누구 지지하시냐 그랬는데 저는 뭐 정세균, 손학규, 정동영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하고 거기다가 요즘 얘기되는 문재인, 김두관 이분들이 합쳐져서 누구 하나 만들어지면 와 이거 대단한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안철수 원장과의 그 경쟁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역동성, 아주 멋진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충분히 국민을 위한 야권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두 분께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각오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런 걸 좀 당부하시면서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부터. 예. 저는 아까 그 초선 의원이 149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150번째 초선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선거를 3번을 치르면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래서 선거가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늘 느껴왔거든요.
뭐 흔한 속된 말로 장관은 국회의원 없으면 해먹을 만하고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거가 없으면 해먹을 만하다라는 그 농담도 있습니다만, 제가 4년마다 국회 선거를 치르면서 이래서 선거가 필요한 것이고 이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말 체감을 합니다. 역시 이번 이제 선거를 잘 치르고 나서 우리 유권자들과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초선의 심정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앞서서 우리 성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를 바라보는 눈을 국민들께서 좀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눈과 안목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존 스튜어트 밀이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혐오하는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는데, 저는 이 말이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가 지금 언론 다수가 양비론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저는 양비론을 정말 혐오합니다. 제가 유신 독재 시절을 청년 시절에 겪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면은 유신 독재 시절에 숨막히는 그런 언론 통제 속에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끼어서 비판하는 식의 논조가 이게 자리를 잡음으로 해서 양비론이 저는 언론에 이렇게 통상적인 비판 논조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비론보다는 시시비비로를 가리는 그런 국민의 눈으로 누가 더 국민의 목소리에 접근해 있는지, 누가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잘 헤아려서 판단해 주신다면 국회도 또 정치도 보다 나은 그런 정치와 국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과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영교. 네, 오늘도 아침 6시에 시작해서 거의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출마하면서부터도 그렇고 당선되고도 하루도 못 쉬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국회의원이 아니던 시절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정말 열심히 뛰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국민을 만나고 주민을 만난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열심히 뛰는 모습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국민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아까 김남훈 해설자님 이야기하시면서 제 트위터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인사 다녔더니 어떤 분들이 트위터에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이제 인사 그만하고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어떤 분은 다른 분들은 인사 다니는데 왜 안 보이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혜민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공약을 보지 말고, 말하는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 똑같은 정치인 다 그렇고 그래 라고 보지 마시고, 저희가 살아온 길을 한번 봐주신다면, 저희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좋은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 돼서 너무 다행스럽다, 우리가 안 되면 다른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만큼 열심히 뛰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9대 국회에 바란다, 이런 주제로 전병헌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이용화 씨, 그리고 김남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들입니다. 과거에 독재를 했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싸움이나 하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정치 혐오증 프레임을 만들어서 유포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싸움이나 하고 일은 안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또 행정부를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런 정치 혐오증이 조금이라도 바로 잡히고 또 국회 위상, 이것이 바로 잡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겨레 정치 와이프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